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이슈, 핫한 이슈, 쿨한 이슈 따지지 않고 쏙쏙 짚어보고 또 시원하게 풀어보는 부산 기자회견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또 특별한 버릇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 얘기 제가 차 기자한테 들었어요. 네, 이 기자회견을 이제 매주 만들고 있잖아요. 취재를 할 때마다 좀 재밌게 이걸 기자회견 때 풀어야 되는데 비하인드 썰을 조금 숨겨놓게 되고 리포트에 다 안 풀게 되더라고요. 좀 취재를 더 넓게 해서 좀 스토리를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책임감. 얘기거리를 계속해서 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싶은. 네네. 요즘 기사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쟁여놓다가 네, 본업에 충실하셔야죠.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일단. 그래요? 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충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기자회견 충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입술 터졌잖아요. 지금 2주 연속 기자회견에 지금 네.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입술이 다 터졌네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기자회견 때문입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본업도 충실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건 뭐 어때요? 우리 기자들이 이렇습니다. 아, 저는 매주 나와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는 매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본도 봐야 되지. 네. 추가 조사도 해야 되지. 자료도 봐야 되지. 이것이 본업인지 네. 정체성이. 근데 이발하셨네요. 네. 예. 드디어 외모도 나와주시죠? 갖고 오시고. 네. 네. 스타일리스트님한테 지적받을까봐. 아니 안 그래도 지적을 저한테 와서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이발을 좀 하시면 안 될까라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푹 빠질 만한 부산 지역의 이슈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김현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이슈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총선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정말 고심고심 끝에 고른 아이템은 바로 원동 역사 개통 소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원동 역사 개통. 진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통의 의미를 넘은 개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수영 강변 위에 하얗게 또 예쁜 건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선 강탈입니다. 네, 이 원동역 개통이 참 이슈가 되는 게 첫 번째가 4년 만의 개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수영 강변 위에 하얀 건물 말씀드렸잖아요. 랜드마크로서의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산의 교통 요충지의 재확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4년 만에 개통이 됐겠습니까? 네. 그 4년 만에 개통이 되기까지 욕만 한 트럭이었습니다. 분노를 느낄 정도로 근 5년 가까운 세월을 많은 노력 끝에 역사를 탄생시킨 건데 이게 단순히 수익성 논리에 의해 가지고 원동 역사는 동네 안락역과 해운대 제송역 사이 거리가 짧고 완공 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 270억 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국 원동역 개통이 늦어진 이유는 돈 때문이네요. 저도 이걸 조사를 추적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0억이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83억이 아직도 차이가 나는데 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산정한 사업비가 271억입니다. 원동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모 신문사에 실린 단어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 생각한 예산이 188억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2019년 1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 미납액 127억을 납부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요. 예, 예. 6월 달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시장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문책을 합니다. 뭐 물론 책임자가 아닌 담당자급에서 징계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동 역사가 추진이 됐느냐. 이 원동 역사 자체가 원동 IC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동래와 해운대 거의 좀 경계 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래랑 해운대 쪽에 아파트 단지가 한 10개 단지가 네네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개 단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욕 한 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아니 주민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멈추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네네.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검토하고 뭐 감사하고 하다가 결국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은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좀 제일 많이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 네. 불편 자체가 또 주민들에게 네.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사실 멈춰져 버리면 공사하는 동안에도 피해를 입고 멈춰 그렇죠. 섰으니까 또 피해를 입고 뭐 2중, 3중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거니까. 동에서는 이제 국가철도입니다. 이제 코레일에서 운영한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원동력이 계획이 됐으면 국비로 전에 국비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역 계획을 짤 때부터 이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로 만약에 받아서 이거를 했다면 사실 시에서는 어떤 예산 부담이 조금 덜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의 예산 가지고 한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제 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제 지분도 있고. 무슨 시민입니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오고돈 시장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짜라잔 아름다운 클로징. 네. 어쨌든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부산의 주요 철도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뭐 원동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동해선이 생기고 나면서 부산의 전체적인 그런 교통망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오늘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산, 양산, 울산 경전철 추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선 공약으로 또 지금 언론이 되고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그 동해선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유튜브 채널에서 네. 공개가 됐던 고속열차. 고속열차를 김현정 기자가 최초로 누구보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 네. 최초로 그 영상을 담았어요. 네. 직접 타봤잖아요. 맞습니다. EMU 250이 신해운대 역사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인데 가려면 6시간이 걸리거든요. 뭉아오를 타면. 네네. 그런데 EMU 250 중고속 열차를 타게 되면 3시간 만에 주파가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시간들을 감안한다면 해운대 이 동부산 피플들한테는 정말 환호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동부산 열차를 뭔가 좀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남천 피플 이런 건 좀 들어봤거든요. 네, 동부산 그래요? 피플. 처음입니다. 우리 동부산 피플. 네, 동부산 피플. 네. 그래서 그 열차를 정말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서 이 창원에 있는 현대 로템사에서 열차를 거의 다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 직접 달려갔습니다. 부산방송에서 단독으로 촬영한 EMU 250 열차의 모습입니다. 푸른 빛깔의 시원한 색감의 열차. 내부는 고객의 편의에 중점을 뒀습니다. 와, 이게 마치 비행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좌석마다 앞에 영화를 VOD를 볼 수 있게 화면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도 개별로 비행기처럼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와,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EMU 250 고속열차는 2020년 광주 송정과 신경주 구간인 경전선을 시작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해운대에서 청량리 구간은 2022년부터입니다. 아니 근데 저 당시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일이 좀 있었죠. 동해선이 개통되고 네. 열차를 제가 직접 타보고 여러분께 생생한 시간과 뭐 소감들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컨셉트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차를 부전역에서 출발할 때 핸드폰에 스탑워치를 켜고 타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 몇 분이 걸렸어요를 하고 싶었는데 스탠드업 하면서 열차 문이 덜컥 닫혀버린 거야.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있는데 네. 다음 역에서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걸어 들어오면서 네,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부산에서도 광역전철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직접 열차를 타고 열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동해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깨알같이 그걸 또 보시고 네. 댓글에다가 기자님 열차 문 닫혀서 못 타서 다음 역에서 탔다 이게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그군요. 아니고 저희 그냥 뉴스 나간 걸 보고 아, 그걸 보고? 분석해서 와 우리 진짜 최재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 팬이셨네.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 부끄럽습니다. 아예 뭐 아무튼 뭐 히스는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는 네. 거 뭐 그런 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좋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아. 또 스토리가 있네요. 아마 철덕들이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아우, 그럼요. 아니 근데 맞아요. 진짜 조회수도 철덕이라고 높았어요. 예, 말씀하시는 게 철도 관련 맞아요. 기사만 쓰면 진짜 히수나 댓글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정말 철도 뭐 버스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은 정말 폐차장에 가 있는 버스에서 번호판 떼가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네. 그런 뭐 덕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만 찾아서 보고. 맞아요. 네네.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나름의 특별한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급속 충전기가 들어있어가지고 편의성을 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좀 고려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루템사에서 개발한 EMU 250 고속열차는 10월 10일 신창원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13만 5천 킬로의 신뢰도 평가 시험을 포레일 고속 라인에서 평가를 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 영업 개통할 예정이며 그 사이에 모든 안전 요소와 기능 성능을 충분히 검증해서 알라호 편리한 고속 열차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역을 향해 출발. KTX도 있고 이건 그냥 고속열차라고 하는데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정확히 말해서 준고속열차. 준고속. 네, 그렇게 준고속열차. 얘기하죠. 최대 시속 250km. 그래서 까지 달릴 수 있는 거고 KTX는 몇 킬로예요? 최대 300까지 달릴 수 아, 있어요. 그래서 중고속열차. EMU 150도 있습니다. 네네. 150은 150km까지 낼 수 있는. 예, 속도 250. 예. 근데 그래서 이왕이면 KTX를 넣지 왜 굳이 50km 시속 5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말이죠. 선로 부분이 선로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동해선을 달리는 그 선로를 복선으로 같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TX의 그 속도는 지금 버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250은 버티고 300은 안 된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50km밖에 안 되는데. KTX는 고속선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마산이나 이제 밀양 같은 데서는 지금 KTX가 그냥 이제 120에서 150, 네, 그렇죠, 120 맞아요. 정도, 120km 정도밖에 달리지 못하듯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EMU 기종이 앞으로 다닌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EMU 250은 지금 저희 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기 전에 한 16,000km 정도를 실제로 달려서 문제가 없는지 테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EMU 250의 앞으로 재래선의 제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네요. 네, 제왕. 뭐 지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최초로 타다 보니까 막 네, 애착이 애정이. 또 이름도 핫하잖아요. 네, 네. 네, 계속 그거 생각나죠. 네, 계속 그거 생각나죠. 저희는 아닌데.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 딱히 생각이 네. 안 나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EMU 250의 중고속열차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또 총선 공약으로 이 도시철도 2호선을 뭐 송정 동부산까지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기장에 지금 도시철도 없잖아요. 기장 피플. 그러니까요. 기장 피플. 그렇죠. 얘기 좀 일광 해주세요. 피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네. 이 후보들이 다 들고 나온 게 기장선 넣겠다, 정관선 정관선 넣겠다 넣겠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와요? 근데 정관선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일단 1단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네.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경제성이 낮아서 탈락이 됐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광 신도시가 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정관에 살다가 지금 일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정관 주민으로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정관이 네. 굉장히 지금 피플들이 많잖아요. 네. 언제부터 갑자기 피플라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동부산 피플. 네. 정관 피플. 네, 일로 있어. 네. 아무튼 이번에 정관선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큰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장님한테 우리 철도 전문 기자님이시거든요. 저 철도 전문 됐어요? 네. 시장님한테 네. 우리도 영상 편지 하나 남겨야 되니까. 무슨 전문이 네. 계속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이제. 국토부 네. 장관. 네. 맞다. 우리 정관성 기재부에서 잘렸으니까 기재부 장관님한테. 그럴까요? 예, 네. 아니, 마지막으로. 코레일 사장님한테. 네. 어떤 어느 뭐 분이 여러 조직의 장들이 정리해 같이 보는 걸로.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님, 기타 등등 네 일광 피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만 신도시가 생기는 만큼 교통으로서의 열차도 정말 필요합니다. 기장선, 정관선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역사 개통 소식입니다. 그 4년 만에 개통이 되기까지 욕만 한 트럭이었습니다. EMU 250 열차의 모습입니다. 푸른 빛깔의 시원한 색감의 열차. EMU 250은 지금 저희 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선의 제왕이 되지 않을까. 저는 4점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력에서 시작해서 우리 부산의 전반적인 철도 시스템 그리고 이제 광역권의 문제까지 같이 좀 짚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저는 4.5점. 와. 네. EMU 250. 이게 사실은 기자로서는 단독 보도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5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원동력에 대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썰들이 좀 더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얘기가 충분히 담긴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4.5점. 네, 4.5점. 네. 이게 원동력 얘기에다가 EMU 얘기에다가 점수를 올렸다 내렸다 많이 좀 섞였어요. 네, 많이 좀 섞였습니다. 핫하다라기보다는 좀 오래됐기도 했고 아쉬웠다. 원동역사 3월 말에 개통했어요. 핫한 이슈잖아. 리포트에 안 담겼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을 한번 봤습니다. 현재 이 침대병원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955년에 침대병원이 영도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7년 7월에 파산을 했고 이제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셈이죠. 지금 4차 경매가 들어갔는데 유찰이 된 그런 상태. 내년까지, 네, 내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침례병원 아마 어르신들은 다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보도팀장님도 들어보셨잖아요. 뭘요? 어르신, 침례병원을요? 네. 어르신들만 아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르신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맞죠? 아, 못 제일 들어보셨어요? 연장자잖아, 지금. 어르신. 제일 연장자잖아. 네. 어르신. 우리가 들어보셨을 멈췄어요. 텐데. 김한식 기자를 좀 불러야겠어요. 18년 차 대기자를. 네, 그래요. 뭐 그렇다 네. 치고 어쨌든 이 침례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상징과도 같다. 부산 지역 네. 병원 역사의 좀 상징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 뭐 폐업하고 파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파산하게 된 원인도 아마 2014년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네, 그렇죠. 임금 체불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어발식 좀 확장 경영이 있었잖아요. 좀 내부적으로 병원 재단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규모로 보면 직원이 700여 명, 진료 과목이 23개, 네. 이제 병상 608병상 이 정도면 종합병원으로서는 거의 가장 큰 쪽에 이제 들어가죠. 네, 네, 네. 지금 보면 수도권으로 쏠리는 이제 병원 그 의료 쏠림 현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침례병원이 그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이제 병원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했던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산대병원이 핫한 대학병원이 또 근처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들 아무래도 정도로. 새 병원을 또 가고 싶고 그렇죠. 대형 대학병원을 가고 싶은 그런 또 네네. 염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뭐 과잉 진료 논란까지 사실 일었어요 그 당시에. 네, 맞아요. 네. 뭐 그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이 내려진 후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부산시민대책위는 4개월 동안 금정 구민을 비롯해 부산시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침례병원의 공공인수 필요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좀 전환이 된 계기가 김세연 국회의원이 이 복지 한번 다녀갔었죠. 네네네. 침례병원에 오셔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렇게 폐허처럼 이렇게 놓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 뒤에 김세연 의원이 타당성 검토 용역 그 예산으로 2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어떤 병원으로 지금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꽉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 부산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공병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향이 결정되려면 2022년 하반기가 돼야 될 겁니다. 2022년. 네, 부산시에서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각각 2억이고요. 근데 저는 좀 이 두 용역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역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공공병원 타당성을 조사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네. 보험자 병원. 병원화. 예, 네네.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라는 부분은 이제 이게 지방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화라는 거는 이제 그 일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입니다. 김세연 의원의 워딩을 그대로 읽으면 공공병원화를 통한 침례병원 정상화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원가 조사 체계 구축, 의료 수가 정확성 확보 등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그 논조를 입장을 이미 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번에 용역을 최근에 낸 게 있는데 그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의료비 원가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수도권 일산병원 외에도 영남권과 호남권 등지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일단 뭐 평론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보험자 병원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 이 공공 침례병원을 어떻게 이제 공공병원화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의 이제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침례병원을 좀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결정은 나겠죠.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네, 식의 좀 네. 의견을 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정부가 좀 이미 기울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보험자 병원으로 좀 기울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좀 편승해서 우리 네. 부산시가 가면 재정 문제도 없고 좀 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공공병원화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거거든요. 앞으로의 계속되는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의료 연구 기관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조금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감염병 전문 병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차훈영 기자의 이슈는 사실 부산의 역사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수십 년 전에 이제 세워진 병원, 사실 이 수십 년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은 저기 일신 기독병원도 있습니다. 네. 일신 기독병원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돼서 지역 주민들이 절대 그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은 저 말고요. 그렇게 많을 정도로 계속 어르신 역사들이 감사하시니까 이야기되는데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되는데. 네, 그래요. 안 할까 그랬네요. 어쨌든 부산의 희노애락과도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제 별점은요. 아, 예. 예, 뭐 그래요. 뭐 먼저 얘기한 김에 결정을 드리죠. 꽉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2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사실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지금 그렇게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라든가 뭐 부산시도 어쨌든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고. 네, 계속하시죠. 저는 4.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병원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4.2점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은 몇 점 아유, 주시겠습니까? 4.1. 4.1. 네. 2022년 하반기까지 일단 갈 사안이다. 네. 네, 그래서 아직 멀었다. 네. 그런 갈 점에서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든 네. 생각이 뭐 4.2, 4.1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편집 감독님들이 별을 가지고 이제 채우지 않습니까? 점 1, 점 2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별이 나중에 그쵸. 점 금지령을 좀 내리도록 하죠. 네. 아니 우리 이마에 붙일까요? 그분 있잖아. 그분 그 장안의 별 5개 이거 그래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CG 해주세요. 별 5개. 네. 아니 이제 그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벚꽃이 제법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비도 오고 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벚꽃도 끝물인 것 같아요. 올해는 유난히 좀 아쉽기도 한데 이제 여름에는 장미가 피잖아요. 네. 장미꽃은 좀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번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네. 우리 꽃 구경 가지 맙시다라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드라이브 스루로 벚꽃을 네. 감상을 했었는데 드라이브 뚜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장군이라고 항상 외치고는 있지만 마음속엔 항상 꽃을 품고 삽니다. 좋겠습니다. 네,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고. 말만 들으면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네. 만큼 이 꽃의 아름다움 이야기하는 절묘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멋진 시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합장을 하고 예. 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듣겠습니다. 신라 여승 서료의 시이기 때문인데요. 꽃 피어 본 마음 이리 설레니 아, 이 젊음을 어찌할 거나 이렇게 하고 세속을 떠났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의 이슈는 우리 안일규 평론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뭐 지난주에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어떤 주제가 있을까? 저 지난주 출연했는데 돈은 없었는데. 출연했는데 없으면 몰라도 됩니까? 압니다. 그래서 뭔데요? 지난주 2부 네. 원고를 좀 살짝 컨닝을 네, 해운대 밀집한 초고층 건물로 인한 피해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경관의 이제 사유화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렇죠. 경관의 사유화에 이어지는 2회차인데 빌딩풍 되겠습니다. 이 빌딩풍이 우리 재난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빌딩풍은 이제 고층 빌딩 사이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는 풍해라고 합니다. 이제 풍해라는데 지상 150m 이상의 빌딩이 건립되면 상공에서 이제 바람이 일정 방향 불어도 아래쪽에서는 이제 바람이 빌딩의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거나 급강하거나 풍속이 2배 이상 빨라지거나 이 때문에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거나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고 연기나 배기가스가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그런 현상들이 지상에 흘러서 국지적인 대기 오염까지도 발생하는 바람이라는 풍뿐만 아니라 도시공해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인공적인 그런 풍해인 셈이네요. 그렇죠. 자연 플러스 인공이 더해져서 매머드급 바람이다라고 신종 재난으로 이렇게 빌딩풍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지난 2016년 부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 네, 저는 지금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는 그리 많이 오고 있지 않지만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정말 몸을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마린시티는 만조와 겹쳐 파도가 방파제를 넘기며 도로가 침수되고 인도화 상점, 펜스가 파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시는 매립과 방파제 등을 고려한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딩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을 의미하는 빌딩풍은 도시의 신종 재난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을 찾는 학술 연구 용역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딩의 높이가 높을수록 빌딩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통과한 바람은 강해집니다. 빌딩풍은 주변보다 풍속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바람이 빌딩 주위에서 소용돌이처럼 변해서 주변에 있는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는 등의 재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과 초고층 건물의 밀도를 고려해서 빌딩풍에 의한 재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빌딩풍 재해 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 재난 현장을 정말 날것으로 그대로 보도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태풍 특보를 하다 보면 해운대 거점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전 언론사가 다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유독 촉이 마린시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 이 차바가 부산에 가장 근접했던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몸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뭐 바이킹 타듯이. 와 정말 무섭다. 진심 이거는 재난 현장이구나라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게 SNS 너튜브에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조회수가 되게 많았었는데 깨알같이 지인 아니에요? 댓글에 근데 이 와중에 기자 귀엽다, 기자 귀엽다. 참 그 또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게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빌딩풍이라는 그 재난을 주제로 최초의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보면 용역을 최초로 해서 작년 6월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역이 그 4,300만 원 용역인데 굉장히 귀엽게 시작했죠. 저렴한 네. 그냥 용역 치고는 네. 저도 최초 좋아합니다. 최초 뭐 아니면 최대 뭐 최소. 실적주의. 해운대구의 이번에 용역 제목이 보면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입니다. 강구를 위한이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방재학회에서는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강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초속 10m의 바람이 부는 날에는 LCT가 있는 미포지구에서는 강풍주의보 기준인 초속 21.5m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초속 50m의 바람이 유입됐을 때는 마린시티 초속 87m, 미포 108m 아주 강한 바람이 딱 불었다. 2배씩. 예, 그렇죠. 아, 여기서 제가 좀 그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요. 네. 그때 태풍 불고 막 LCT 지어지고 했을 때 유리창 파손돼가지고 난리가 한번 그쵸, 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핫한 제보를 들었어요. 그 옆에 이제 미포 내려가는 길에 보면 창 음식점, 술집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 하나가 거의 2층이 반파가 됐대. 유리창이 날아와서 난리가 났잖아. 이 생산 현장엔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게 친분도 좀 있으신데 완전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기자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건설사에서 와서 더 멋지게 건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땅땅땅 하고 갔대요. 우리 취재 더 장군님보다 이상- 더 빠르셨어. 더 이상 LCT 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 네. 걸로,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는 걸로. 아, 이 썰은 재밌네요. 그랬던 비하인드 썰이 있어서 아, 특종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또 태풍이 불 거 아닙니까? 네. 아, 중공 이후. 네, 중공 이후. 첫 태풍을 지금 101층, 맞이하는. 심지어 지금 사람까지 거주하고 있어. 아니, 지금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안전해야죠. 그렇죠. 안전해야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 지키고 있겠다. 퀘스천 마크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언제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그걸 지키고 있는다는 거예요? 태풍 예보가 왔을 때. 오면 기상청에서 문자 안 받으세요? 근데 가신다고. 알겠습니다. 네. 해운대구의 일명 빌딩풍 용역이라고 한 용역은 사실 4,300만 원짜리로 작은 용역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맨땅 헤딩 같은 용역.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네.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국내에 몇 없는 용역, 최초인 용역. 저는 이제 연구 용역 맡은 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정도거든요.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했을 것이다. 사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문제들이 좀 지적은 됐었습니다. 사실 뭐 그 지적도 물론 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일단 점수를 주고 굉장히 싶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제목에도 있지만 이제 이런 첫 연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가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부산시도 네, 이번에 맞아요. 연구하고 있고요. 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11개 전국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부산이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 대응 기술 개발 무려 16억 원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초고층 아파트 사이로 부는 강한 바람인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빌딩풍 연구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행안부의 빌딩풍 위험도 분석 대상지에 부산이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빌딩풍의 위험도를 분석해 피해 예보와 경보 서비스를 발령하는 등 예방책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실 전국의 50층 이상 초고층이
114개 동입니다. 그중에 35개 동이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기술 개발 지원 신규 과제 공모. 근데- 정말 긴 용역이죠. 예. 이거 좋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게 그래서 이게 그 일정을 봤더니 4월 중으로 비대면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스타트를 할 건데요. 그 연구 수행 기간이 그 시도 내에 있는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또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또 지역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빌딩핑 원인, 실질적인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문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 보고서 근데- 입수하셨어요? 네, 제가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은 입수를 했습니다. 살짝 네. 어느 정도의 반입니까? 네,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 보고서를 왜 제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오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초고층 빌딩 옆으로 뭐 호텔이나 그런 여러 가지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법정으로 서로 소송을 걸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해요. 누구의 내 책임이냐. 피해 책임져라. 그렇죠. 라고 그렇게 지금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 결과지를 법정 소송에도 활용이 되면 또 애매한 구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공개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하지만 이 빌딩풍에 대한 뭐 국외 연구 자료들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개가 가능하다. 네, 공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국외에 여러 가지 빌딩풍 대응 실사례가 있었고 이 빌딩풍이 오히려 또 순 기능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자, 이게 영국의 사례인데요.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풍력 터빈이 설치된 스트라다 빌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는 건물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에 풍혈을 만들어서 빌딩풍을 줄이고 풍력 터빈으로 에너지 생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건물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또 네. 순기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정도는 아닌데 저희 집이 24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태풍 불거나 이러면 왜 귀신 소리 있잖아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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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그건 창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샤시를 바꿔야 저희 집 되나? 23층인데 네. 저희 집은 침묵 속의 집입니다. 여긴 창틀이 좋네.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죠. 잘못했네요. 네. 근데 해운대 구의 용역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도 저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나면은 네. 전문적인 그런 조사 결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빌딩풍을 예방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뭐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뭐 예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활용법도 괜찮을 것 같고. 빌딩 사이에 앉아 있으면 시원해요. 그 골바람. 네, 골바람. 저도 이제 이 빌딩풍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예전 자료긴 한데요. 그 2012년에 학생들이 네. 한번 연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2012년. 네, 2012년에 제목이 빌딩풍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물 제작. 실제로 학생들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지하 주차장에 우리 환풍기 돌아가잖아요. 네. 이거를 빌딩풍을 이용하자. 어. 이거를 바람 포집기를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지하로 보내고. 네, 바람 방향 바꿔서.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우리 뭐 DNA 세포 그런 거 하면은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조물을 바람이 오면은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 자잘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네. 빌딩풍 자체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해운대가 최초 사례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유,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기자들이 또 마음속에 있는 한 문장들을 풀어보는 기자들의 말말말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우리 차승훈 기자부터. 빌딩풍은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빌딩풍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이 될 수 있고 잘만 좀 활용을 한다면 뭐 에너지라든지 말씀하신 뭐 환풍기로 좀 이렇게 바람 방향을 바꿔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저는 빌딩풍은 산이다.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돌아서 가든가 터널을 뚫든가 아니면 넘어가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빌딩풍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난이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그냥 두고 피해만 입을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산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빌딩풍은 묵은 숙제다.
이 빌딩풍은 이 건물이 있는 한 계속 끌고 네.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 묵은 숙제다. 아니 근데 똥똥똥인데 왜 똥똥똥 안 맞춰요? 세 글자. 높은 산이다. 아 예. 어, 저는 세 글자 맞추겠습니다. 빌딩풍은 신생아. 무슨 말일까요? 일단 그 해운대구가 최초로 용역을 뭐 다소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됐습니다. 지금 빌딩풍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어떻게 포지티브하게 바뀔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는 아이기 때문에 신생아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어 많이 쓰시네. 오늘 좀 내가 입이 계속 이게 번데기부터. 자, 오늘도 저희 부산 기자회견은 시사 맛집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메뉴를 들고 찾아올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